안녕하세요, 제주형아입니다. 오늘은 교권 추락 프롤로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교권 추락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잡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꿈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다른 반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멋있게 느껴서 나도 저런 멋있는 선생님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선생님이 좀 해병대 출신이시라 항상 각이 잡혀 있고 좀 딱딱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성실하셨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안아줘야지, 보듬어줘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해서 선생님이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물으셔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도덕 선생님이 제일 할 일이 없어 보여요.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편하게 돈을 벌어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버립니다. 제가 정말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 평생에 후회하는 일이 정말 한 손에 꼽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시에 반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연합고사도 있었을 때니까 그 반장 어머님들이 많이 학교에 불려오셨었어요. 이제 그날도 반장 어머니 모임이 소집된 날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3학년 교무실을 들어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제주 사투리로 하셨지만, 여기 도덕 선생님이 누구냐, 제일 할 일 없이 탱자탱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그 사람 보면서 도덕 선생님 하겠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짓궂은 농담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갔던 반장 어머니들이 그냥 아주 깔깔깔깔 난리가 빵 터졌다고,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무용담인 거죠, 무용담. 그렇게 아주 웃겼다고. 그때 그 도덕 선생님이 같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녀석이 뭐 이러셨는지 아니면 민망해서 얼굴을 붉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전에도 그 선생님하고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 일을 언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직도 너무 죄송하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오해인데 오해를 하게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인데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친구들을 쭉 봐왔더니 내가 얘네들을 가르친다고? 인도한다고? 그럼 내 인생이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어쨌든 안 되겠다, 얘네들 안 되겠다,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닌 학교가 막 문제아들이 많았던 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서
지망해서 가는 제도가 처음 생겼고, 제가 간 학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근데 들어가서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교 평균이 전국 3등을 했거든요. 특목고 합쳐서 3등 했다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물론 모든 학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그 모의고사를 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3등을 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았던 학교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 나쁜 짓도 똑똑하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영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시에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을 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접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선생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뭐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막 교직 받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교직 이수도 안 했었고 전혀 그쪽으로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자 하는 거고, 또 그런 걸 되게 즐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그때 선생님 했으면 좋았을 걸. 너 어차피 지금도 애들 가르치지 않냐. 선생님 했으면 월급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연금도 되게 잘 나오고 좋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뭐 계속 미련이 남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 당시에 제가 20년도 더 오래전에 그 일개 고등학생이 그런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더 망가질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뭐 당시 많은 어른들, 특히 선생님들,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다 느꼈을 것 같거든요. 고등학생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가 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잡은 건데,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공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일이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뭐 우리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이 선생님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가족의 문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읽었던 그 선생님의 글을 다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좀 이거 같이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권 추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학교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 선생의 글.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PD 수첩을 보고 있냐는 거였다. 보장된 진로를 걷어찬 채 선생을 하겠다고. 전국에서 단 한 명의 교사를 뽑는다면 그게 내가 되면 될 일이라며 부모님의 만료를 뒤로하고 호기롭게 들어선 길이었다.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게 너무 가치 있어 보여서 어쩔 줄을 몰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출근길에 차에 치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무렵 정 면직을 생각했다. 엄마, 쉽지가 않아. 우리 반 애가 또 도둑질을 했다? 근데 부모가 연락이 안 돼. 부모가 연락을 안 받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엄마는 아마 출근하기가 싫고 피곤하고 면상을 맞대는 인간마다 신물이 나는 게 돈 버는 일의 숙명인데 뭐 어쩌겠니 하셨겠지. 그래도 보람은 있잖아. 방학도 있잖아. 연금도 나오겠지. 아마도 나오지 않겠니? 엄마는 산산조각난 사금팔이 덩이에서도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 못 미치는 딸이라 산산조각난 꿈이 서러울 뿐인 게 문제였다. 그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밤 9시가 넘어서. 밤 9시는 아주 상징적인 시간이다. 반드시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만 할 어떤 것을 내포한다. 미친 것들 아니냐? 저럴 거면 학교는 왜 보낸다니? 집에서 감싸고 키우지. 엄마는 보기 드물게 분통을 터뜨리셨다. 엄마,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말주변이 너무 없었나? 불안이 너무 높아서 삶 내내 극도의 안정을 추구해온 딸이 마침내 이 일을 때려치우고 싶다며 내질렀던 그 모든 절규는 순간의 투장이었나? 어스름이었나? 안개였나? 그 무엇도 아니었나? 엄마는 그제야 말씀하셨다. 전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알아봐. 그리고 덧붙이셨다. 그냥 애들 비위 맞춰주면서 지내고. 나는 엄마의 마지막 말에 속으로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와 함께 비로소 부모님의 이해를 얻었다. 이 카드는 이직 욕구가 습관처럼 치밀 때 유용하게 쓰일 거다. 출근을 앞둔 날이면 가끔 잠이 오지 않아 시간을 질겅질겅 씹는다. 그때 자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수능을 망쳤더라면, 다른 꿈을 가졌더라면, 그때 그 수많은 은사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어찌하지 못할 때까지 곱씹다가 그 모든 가정을 뭉개고 진이겨 뱉어낸 후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뱉어낸 시간 속에는 열정 넘치던 시절도 있다. 한때는 방과 후에 모든 아이들과 돌아가며 상담을 했다. 하루 종일 나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교하는 몇몇 아이들이 눈에 밟힌 탓이었다. 학교 생활에 힘든 점은 없는지, 요즘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수업은 잘 알아듣고 있는지, 요즘 최애는 누구고, 그때 일기에 썼던 그 앨범은 무사히 잘 샀는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옆반 선생님은 내 개인 상담 활동을 긁어부스럼이라고 정의하셨다. 그렇게 판을 깔아주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였다. 어느 날은 교직원 회의에 조금 늦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선배 선생님들의 말씀에 나는 아직 구구단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남겨서 좀 시켰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손사래를 치며 아휴, 남기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집에 보내. 어차피 안 돼 하던 선생님들을 보며 한결같이 패배주의적이던 그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서 나는 당신들처럼 나이 먹진 않을 거다 하고 속으로 코웃음을 날리며 아유, 그러고 싶은데 4학년이라 구구단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고 어색한 변명을 덧붙였다.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였나?
아이들 사진을 올려줬더니 우리 아이 표정이 안 좋다, 우리 아이 사진이 별로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부터였나? 학교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되어버린 옆반 선생님 소식을 들은 날부터였나? 숙제를 안 해온 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1교시부터 쫓아와 너 몇 살이야? 너 애 낳아봤어? 하며 학교를 뒤집어 놓던 그 학부모를 봤을 때부터였나? 욕을 한 아이를 교실에 남겨 지도한 죄로 아동학대범이 된 선생님의 한숨을 들은 날부터였나? 교과서를 챙겨가야 한다고 미리 안내했음에도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애 아빠가 화가 났다. 학교에 쫓아가려던 걸 말렸다. 교무실로 전화하려다 참았다. 라고 나에게 선심을 써주던 그 학부모와의 통화부터였나? 선생님, 우리 애가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숙제를 못 해가는데 준비물을 못 가져가는데 어쨌든 혼날 짓을 하긴 했는데 혼내지 말아주세요 하는 문자가 익숙해질 무렵이었나? 생활통지표에 모든 부정적인 피드백이 금지되다시피 해서 말대꾸를 하며 대드는 아이를 두고 자기 주장이 확고하다며 글짓기를 할 때부터였나? 노력요함이라는 표현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다른 표현으로 고쳐보자는 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던 날이었나? 그럼에도 나는 교원평가라는 명목하에 익명에 가려진 막말을 받아내야 하던 때부터였나? 나는 깎이고 깎이다가 드디어 이 모든 일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했다. 교육활동 사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난 20명이 동시에 활짝 웃는 사진을 찍을 재주가 없으니까. 한방 눈이 오지만 이제 운동장에서 눈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교육 과정에도 없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기본기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남겨서 지도하지 않는다.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일기도 쓰지 말아야 한다. 일기를 읽고 댓글을 써주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지만 그건 사생활 침해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랄 수도 없고 혼자 남겨서 지도를 해도 안 되며 반성문은 어림도 없고 교과 시간에 잠시 붙잡고 있어도 안 된다니 그냥 두자. 틀렸다고 사선을 쫙 그으면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니까 별표로 해볼까? 그럼 좀 낫나? 근데 틀린 걸 틀렸다고 하지 도대체 어쩌란 거지? 때론 솟구치는 의문과 분노를 잠재우면서 난 정해진 수업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생이 되기로 했다. 모든 게 함정수사의 구덩이 같은 이 지옥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세상은 나를 사명감 없는 선생이라고 혀를 끌끌 차겠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생의 본분이다. 나에게는 교과서를 찢고 친구를 때리고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규칙을 어기는 아이를 칭찬만으로 교육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모든 말과 행동은 잠재적으로 학대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겐 아이들을 학대하며 지도할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없는 권한을 쥐고 사명감을 불태울 만큼 용감하지도 멍청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이토록 무심한 담임의 교실은 우습게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 계절마다의 특별한 과외활동이나 매일 수다를 떨듯 이어가던 일기검사, 하교 후에 제티 한 잔 타주면서 나누던 학교생활 상담, 남아서 머리를 싸맨 채 보충학습지를 푼 아이에게 마이쮸 하나 건네주며 다른 친구들한텐 비밀이야 할 때 빙그레 웃는 학생의 모습같이 내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의 모든 이유가 사라졌지만 처참하게도 나는 충실한 선생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전히 철마다 우리는 교직의 고점을 잡았어. 누칼협이라잖니? 투자를 잘못하는 거지 하는 캐캐묵은 농담이나 하면서 킬킬대면서 해답도 열정도 없이 그럭저럭 산다.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가끔은 선생님 교실은 어쩜 몇 년째 별탈이 없냐 며 칭찬도 듣는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학부모를 만날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권한도 아무 보호막도 없으면서
겨우 학부모 세금이나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교육을 꿈꾸는 교사는 언젠가 추락할지도 모르겠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더 해주겠다고, 뭐 얼마나 엄청난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아이들을 주렁주렁 열기구에 태우고 오르는 교사는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프게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 얘기는 아닐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아무 문제